저희 그룹이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나간 뒤에 지금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지는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뭐? 윤서, 너 지금 우리 모자를 협박하는 거야? 우리 아들은 능력이 워낙 출중해서 너희 회사 따위 없어도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나갈 수 있어. 오히려 너희야말로 우리 아들이라는 기둥이 빠져나갔을 때 회사가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지 똑똑히 지켜보게 될걸. 시어머니는 박사 아들 덕분에 우리 집안이 일어섰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습니다. 대기업 부장인 아들 연봉 3억 6천만 원이 너무 적다며 당장 5억으로 올려주지 않으면 회사를 그만두게 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죠. 그래서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박지훈 부장,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사택과 차량도 즉시 회수하세요. 그날 밤 모든 것을 잃은 시어머니는 쓰레기장에서 잠을 자다 결국 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이 모이는 곳 가족 일기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 기막힌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아파트 단지 정자에 있는 늙은 느티나무 아래 서 있었습니다. 방금 재래시장에서 사온 신선한 식재료가 담긴 장바구니가 손에 들려 있었죠. 파릇파릇한 시금치 한 단, 아직 살아서 펄떡이는 참돔 2마리, 그리고 시어머니 김영숙 여사가 좋아하는 샤인머스켓 한 상자까지. 손끝에는 아직 이슬과 생선 비늘이 살짝 묻어 있었습니다. 멀리서부터 시어머니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네 아주머니 몇 분을 붙잡고 침을 튀겨가며 한창 자랑을 늘어놓고 계셨죠. 그 기세가 마치 아파트 앞에서 홍보 전단지를 돌리는 판촉 사원보다 더 요란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이 말입니다. 어머니는 화려한 모란꽃 무늬 블라우스를 입고 계셨습니다. 목 단추 2개를 풀어헤친 채 두 손을 허리에 얹고 배를 살짝 내민 모습이 마치 싸움에서 이긴 수탉 같았죠. 김영숙 여사는 허벅지를 탁 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소리에 나뭇잎이 바스락거릴 정도였습니다. 다들 모르셔서 그러는데 우리 아들 지훈이가 그냥 대졸인 줄 아세요? 명문대에서 박사 학위까지 받은 인재라고요. 인재. 지금 서안의 회사에서 부장으로 있는데 밑에 직원이 수십 명이에요. 그 권한이 얼마나 막강한지 우리 아들 도장 없이는 회사 일이 하나도 안 돌아가요. 옆에 있던 채소가게 박 여사님이 부러움 가득한 얼굴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 지훈 엄마 좋겠네. 아드님이 그렇게 대단해요. 그럼 연봉도 장난 아니겠네. 억대는 그냥 넘겠죠. 연봉 얘기가 나오자 시어머니의 턱은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올랐습니다. 제 쪽을 힐끗 쳐다보며 마치 저 들으라는 듯이 목소리를 한 톤 더 높였죠. 그러며 아직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받죠. 근데 다들 서안의 집안이 뭐 대단해서 잘 되는 줄 아시는데 천만의 말씀, 지금 그 회사가 저렇게 큰 건 다 우리 박사 아들 지훈이 덕분이에요. 우리 지훈이가 능력 발휘해서 큰 거래처를 몇 개나 뚫고 해외 사업까지 안정시켰으니까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서안의 집은 진작에 저 좋은 집에서 쫓겨나고 길바닥에 나앉았을걸요. 아마 벌써 부도나고 망했을지도 모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차가운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장바구니에 담긴 참돔이 비닐봉지 안에서 푸드덕거리는 바람에 손등에 물이 몇 방울 튀었습니다. 서안에 바로 저희 집안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상업에 뛰어들어 정직함과 해안으로 지금의 부를 이뤘습니다. 제 대에 이르러서는 기반이 더욱 탄탄해져 외식, 건설, IT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죠. 남편 박지훈은 제가 아는 분께 부탁해 겨우 회사에 입사시킨 작은 영업팀의 팀장이었습니다. 회사의 핵심 업무는커녕
그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었죠. 그를 저희 회사에 들인 것은 박사 학위까지 받고도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그가 안쓰러웠고 부부로서 체면이라도 세워주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게 시어머니가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자랑거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은퇴하신 이웃 아저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서아 씨는 평소에 보면 참 검소하던데 매번 직접 장 봐서 밥하고 집안 대소사도 다 지훈 엄마 말 따르는 것 같던데요. 시어머니는 옳다구나 싶었는지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즉시 말을 받았습니다. 당연하죠. 여자애가 능력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다 우리 아들 지훈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으니까 저러고 사는 거지. 우리 지훈이가 걔를 걷어주지 않았으면 서한의 집안이 어떻게 우리 같은 집안이랑 연을 맺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에 고분고분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 지훈이가 손 떼는 순간 서한의 회사는 그대로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 장바구니를 든 채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발걸음 소리에 그들의 대화가 잠시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도 전혀 기죽지 않고 오히려 보란 듯이 턱을 치켜들며 도발적인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어머, 서아야. 왔니? 마침 잘 왔다. 이웃들한테 네가 직접 한번 말해봐라. 우리 아들 지훈이 덕분에 너희 집 사업이 날로 번창하는 거 맞지?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최대한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녁 식사 준비해야죠. 집에 들어가요. 회사 일은 지훈 씨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원들과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공을 지훈 씨 혼자에게 돌려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웃들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제게 쏘아붙였죠. 뭐, 팀원, 우리 아들이 없는데 그 오합지졸들이 뭘 할 수 있다고. 너 지금 일부러 내 말에 토다는 거지. 이웃들 앞에서 나 망신 주려고 작정했어? 옆에 있던 박 여사님이 황급히 시어머니의 팔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지훈 엄마, 진정해. 서아도 그냥 사실대로 말한 거겠지. 가족끼리 집에 가서 좋게 이야기해.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등 뒤에 대고 싹퉁머리 없는 것, 남편 공도 모르는 것, 이라며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시어머니의 허영심은 끝이 없었고 이대로 두면 분명 큰 사고를 칠 것이라고 말입니다. 집에 돌아와 부엌에 장을 보고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속해서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동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무시해서 체면을 다 구겼다는 것이었죠. 저는 묵묵히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도마 위에서 시금치를 써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저렇게 앞뒤 안 가리고 허풍을 떨다가는 언젠가 큰일이 날 텐데 그때는 정말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제가 채소를 씻는 동안 시어머니는 부엌 입구에 팔짱을 낀 채 서서 저를 노려봤습니다. 마치 잡아먹을 듯한 기세였죠. 너 지금 내 말 무시하는 거니? 아까 정자에서 그냥 내 말에 맞춰주면 어디 덧나? 우리 지훈이가 대단한 건 사실이잖아. 서한의 회사가 이만큼 큰 건 다 우리 아들 공이라고. 근데 넌 그걸 인정하기는커녕 내 체면만 깎아내려.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저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손을 닦으며 시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지훈 씨가 회사에서 열심히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연봉도 3억 6천만 원이나 받고요. 그건 회사 동급 직책 중에 최고 수준의 대우예요. 하지만 저희 그룹 전체가 지훈 씨 덕분이라는 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밖에 퍼지면 사람들이
저희를 비웃을 거예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뭐, 3억 6천. 그거밖에 안 줘? 우리 아들이 박사인데. 명문대 박사 출신의 너희 회사 핵심 임원인데. 고작 그거 받고 일한다고? 너희 집안. 작정하고 우리 아들 등골 빼먹는구나. 부려먹을 만큼 부려먹고.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저는 한숨을 쉬며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회사에는 명확한 임금 체계가 있어요. 모든 직원의 급여는 이사회에서 직급과 성과에 따라 결정하는 거지. 제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3억 6천만 원은 업계 최고 수준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임금 체계? 그런 거 난 몰라. 네가 회사 주인이잖아. 네가 바꾸면 바뀌는 거지. 똑똑히 들어, 윤서아. 당장 우리 지훈이 연봉 5억으로 올려. 10원이라도 부족하면 안 돼. 그렇게 못하겠으면 차라리 우리 아들 퇴사시키라고 해. 우리 지훈이 능력 정도면 서로 데려가겠다는 회사가 줄을 섰어. 그 순간 제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급여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훈 씨도 지금 대우에 만족하고 있어요. 왜 어머니께서 일을 만드세요? 뭐? 만족? 걔는 속이 깊어서 너한테 싫은 소리 못하는 거지. 이 어미가 어떻게 아들이 부당한 대우받는 걸 보고만 있어. 너희 집이 우리 아들 덕에 동방석에 앉았는데 연봉 좀 올려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만약 우리 아들이 없었으면 너희 회사가 지금처럼 클 수 있었을 것 같아? 시어머니의 억지는 끝이 없었습니다. 제가 회사 규정을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었죠. 억지, 네 서리먼데 그는 제가 이기적이고 박지훈을 무시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박지훈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보자마자 눈물을 쏟아내며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너 왔구나. 네 마누라 좀 봐라. 네가 1년에 3억 6천 버는 게 그렇게 아깝다잖니. 내가 5억으로 올려달랬더니 회사 규정만 읊어대면서 절대 안 된다고 버티는구나. 내 공을 하나도 인정 안 해주는 거야. 박지훈은 난처한 표정으로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서아야, 엄마 말이 사실이야. 사실이에요. 하지만 연봉은 정말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박지훈은 한숨을 쉬며 시어머니를 달랬습니다. 엄마, 서아 말이 맞아. 회사 규정은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니야. 그리고 3억 6천이면 충분해. 더 안 올려줘도 괜찮아. 그 말에 시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멍청한 놈, 3억 6천이 뭐가 충분해. 넌 박사라고. 5억도 부족한 판에. 이 일은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 넌 가만히 있어. 연봉 안 올려주면 당장 그 회사 때려치워. 내 능력으로 더 좋은 직장 못 구할까봐. 박지훈은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서 목 놓아 울며 온갖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고생해서 아들을 박사까지 만들었는데 며느리 잘못 만나서 이런 수모를 겪는다면서요. 저는 조용히 물컵을 들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죠. 어머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봉 인상은 불가능해요. 지훈 씨가 정말 퇴사를 원한다면 막지 않겠어요. 하지만 저희 회사를 나간 뒤에 지금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지는 장담 못해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윤서아, 너 지금 우리를 협박하는 거야? 겁날 줄 알고. 우리 아들은 능력이 출중해서 너희 회사 없어도 훨씬 더 잘 나갈 수 있어. 너희야말로
우리 아들 없으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똑똑히 보게 될 걸. 박지훈이 겨우 시어머니를 말렸지만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제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죠. 다음 날 아침 제가 장을 보러 나가자마자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젯밤 저희 집에서 있었던 소동이 벌써 온 동네에 소문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들었어. 서한의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아들 연봉 올려달라고 난리를 쳤다잖아. 박사 아들이 1년에 3억 6천 버는 게 적다고 5억으로 올려달랬다던데. 서아가 안 된다고 했나 봐. 하기야. 서한의 회사가 다 그 아들 덕분에 큰 거라는데 연봉 좀 올려줄 수도 있지. 서아가 너무 야박했네. 저는 그 대화를 못 들은 척 지나쳤지만 등 뒤로 꽂히는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시어머니의 거짓말이 사실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장을 보러 나온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하고는 보란 듯이 더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이리 와서 들어보세요. 저기 저 독한 며느리 좀 보세요. 남편이 회사 먹여 살리는데 연봉 올려주기가 그렇게 아까워서 시어머니를 이렇게 푸대접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회사에 시끄럽게 찾아오시면 경비원들이 막을 거고 계속 소란 피우시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망신당하는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니와 지훈 씨예요. 저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지만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는 계속해서 제 등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온갖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얼마나 악독한 며느리인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언니, 즉 박지훈의 이모까지 동원해 저를 압박하려 들었죠. 결국 저희는 박지훈의 이모 댁으로 불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모 앞에서 서럽게 울며 제가 박지훈을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부려먹고 자신을 무시하며 심지어 밥도 굶긴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차분히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박지훈의 연봉은 업계 최고 수준이며 회사 전체의 성과를 그의 공으로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죠. 다행히 이모님은 제 말을 믿어주셨고 오히려 시어머니를 타일렀습니다. 영수가 그만해라. 서아도 회사 사정이 있겠지. 지훈이가 1년에 3억 6천이나 버는 게 어디냐. 우리 남편 평생 번 돈보다 많겠다. 복에 겨운 소리 그만하고 집에 가서 잘 지내. 자신의 편을 들어줄 거라 믿었던 언니에게까지 핀잔을 듣자 시어머니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모도 윤서아한테 돈 받아먹고 걔 편드는 거야. 아들, 너 당장 저 여자랑 끝장내. 연봉 5억으로 안 올려주면 당장 사표 써. 안 그러면 내가 이 집 벽에 머리를 박고 죽어버릴 테다. 시어어머니는 정말로 벽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박지훈이 경악하며 겨우 그녀를 끌어안았죠. 저는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았습니다. 제 인내심은 이미 오래전에 바닥났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비서, 몇 가지 처리해 주세요.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소파에서 울부짖던 시어머니와 박지훈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첫째, 지금 즉시 박지훈 부장의 모든 직위를 해제하고 퇴사 처리하세요. 퇴직금과 위로금은 규정대로 정확히 지급하고요. 둘째,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과 강남 사택 빌라도 즉시 회수하세요. 내일 아침까지 짐을 모두 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남은 개인 물품은 창고에 보관해 주세요. It's no me,
잠동거. 월요하 셋째. 인사팀을 통해 박지훈 부장의 퇴사 소식을 전사에 공지하고 앞으로 회사와 관련된 어떤 업무도 그와 논의하지 않도록 하세요. 전화를 끊자 거실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울음도 멈춘 채 멍하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윤서아, 너 지금 정말 지훈이를 해고한 거야? 집이랑 차도 뺏겠다고? 네가 미쳤어? 박지훈 역시 충격에 빠진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서아야, 우리 부부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기회는 충분히 줬어요. 이건 당신들이 자초한 일이에요. 지훈 씨가 우리 회사 없이도 더 잘 나갈 수 있다고 큰 소리 쳤잖아요. 이제 당신들 능력을 세상에 한번 증명해 보세요. 우리 회사라는 발판 없이 얼마나 잘 되는지 제가 지켜보죠. 시어머니는 제게 달려들며 소리쳤지만 저는 가볍게 피했습니다. 그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져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건 어머니의 끝없는 허영심과 지훈 씨의 방관이 만든 결과예요. 내일 아침 이 집은 봉쇄될 겁니다. 퇴직금은 지훈 씨 계좌로 입금될 테니 그걸로 두 분이 알아서 살 길 찾으세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뜬 눈으로 짐을 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일어났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낡은 여행 가방 몇 개만이 그들이 존재했다는 흔적처럼 남아 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빌라와 차량은 모두 회수되었고 퇴직금 지급도 완료되었다고요. 저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회사 로비로 쳐들어와 난동을 부렸습니다. 제가 남편의 공을 가로채고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눈물로 호소했죠. 저는 회의를 중단하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박지훈의 인사기록, 급여 명세서, 그리고 시어머니가 동네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소란을 피웠다는 이웃들의 증언 녹취록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동정의 눈빛은 순식간에 비난의 화살이 되어 시어머니에게 꽂혔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쫓겨나듯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모자는 저희 아파트 단지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퇴직금은 시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고수익 보장이라는 사기성 투자에 전부 날려버린 뒤였죠. 돈 한 푼 없이 길거리에 나앉은 그들은 다리 밑이나 공원 벤치에서 잠을 청했고 쓰레기통을 뒤져 허기를 채웠습니다. 박지훈은 박사라는 학력이 무색하게 막노동판에서도 더진 일을 마다하며 푼돈을 벌었지만 어머니를 부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한때는 동네 전체의 부러움을 샀던 시어머니는 이제 초라한 행색으로 동네의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파출소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빵을 훔치다 붙잡혔다는 것이었죠. 제가 파출소에 도착했을 때 그는 구석에 웅크린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아 보였습니다. 저는 빵값을 물어주고 약간의 합의금을 쥐어준 뒤 그들을 파출소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지갑에 있던 현금 100만 원을 박지훈에게 건넸습니다. 이 돈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차표를 끊으세요.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이게 내가 당신들에게 베푸는 마지막 호의입니다. 박지훈은 돈을 쥔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제 차를 타고 아파트 입구까지만 왔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들은 동네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에 둘러싸였습니다. 한때 동네를 호령하던 시어머니는 이제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어 있었죠. 그는 무언가 소리치려 했지만 이미 목이 다 쉬어 제대로 된 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박지우는 거의 도망치듯 시어머니를 끌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갈 곳이 없어 아파트 근처 쓰레기장에 몸을 눕혔습니다. 차가운 겨울비가 내렸고 시어머니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그는 쓰레기 더미를 자신의 빌라라고 착각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박지우는 그런 어머니를 끌어안고 절망에 빠져 울부짖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박지우는 남은 돈을 털어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하지만 입원비와 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박지우는 결국 병원 근처에서 국어를 시작했습니다. 한때 회사를 호령하던 박사 출신 부장이 길거리에서 국어라는 모습은 사람들의 좋은 구경거리가 되었죠. 결국 돈이 떨어진 그들은 병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갈 곳 없는 모자는 다시 길거리를 헤맸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미쳐버린 시어머니는 윤서아가 나를 해치려 한다고 소리치며 도로로 뛰어들었고 달려오던 트럭에 치여 그 자리에서 직사했습니다. 박지우는 운전사에게 받은 약간의 합의금으로 어머니의 장례를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그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텅 빈 장례식장에서 홀로 어머니의 영정을 지켰습니다. 모든 것을 끝낸 그는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먼 시골 마을로 떠나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저는 나중에 그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비서에게 박지훈과 관련된 모든 연락처와 기록을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삭제하라고 지시했을 뿐입니다. 허영심과 탐욕이 불러온 비극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저는 창밖에 눈부신 햇살을 바라보며 새로운 삶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제 인생을 망치려 했던 그들은 이제 제 기억 속에 희미한 먼지로만 남았을 뿐입니다. 엔딩, 음악. 오늘 가족 일기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Part 2. The rewritten script for enhanced pacing and engagement. Note: This version expands on descriptions, internal monologues, and dialogue nuances to better match the pacing of a long-form spoken narrative, ensuring the duration aligns with the original script, while enhancing the story's depth for a Korean audience. 오프닝 음악과 함께 채널 로고, 가족 일기가 떠오른다. 시어머니는 동네 사람들만 모이면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자신의 박사 아들 덕분에 우리 집안이 대대손손 먹고 살 걱정 없게 되었다고요.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는 아들의 연봉 3억 6천만 원이 아들의 능력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라며 제게 불평을 쏟아내기 일쑤였죠. 결국엔 당장 연봉을 5억으로 올려주지 않으면 아들을 회사에서 빼내겠다고 으름장까지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인사팀이죠. 박지훈 부장, 오늘부로 해고 처리해 주세요. 제공되었던 사택과 법인 차량도 규정대로 즉시 회수 절차 밟아주시고요. 그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시어머니는 차가운 쓰레기장에서 잠을 자다 결국 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일기가 되는 곳, 가족 일기입니다. 오늘 제가 겪어야만 했던 이 기막히고도 서글픈 이야기,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아파트 단지 중앙에 있는 늙은 느티나무 아래 잠시 숨을 고르고 서 있었습니다.
방금 동네 재래시장에 들러 사온 신선한 식재료가 담긴 장바구니가 제 손에 묵직하게 들려 있었죠. 저녁상에 올릴 파릇파릇한 시금치 한 단, 아직도 힘차게 펄떡이는 참돔 2마리, 그리고 과일을 유난히 좋아하시는 시어머니 김영숙 여사를 위해 고심해서 고른 달콤한 샤인머스켓 한 상자까지. 제 손끝에는 아직 아침 이슬의 서늘함과 생선 비늘의 반짝임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부터, 하지만 아주 선명하게 시어머니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제 귀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단지 내 정자에 모여 담소를 나누던 동네 아주머니 몇 분을 붙잡고 또다시 시작된 아들 자랑에 한창 침을 튀기고 계셨죠. 그 기세가 어찌나 대단한지 마치 아파트 입구에서 신제품 홍보를 하는 판촉 사원보다 더 열정적이고 요란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에 사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야 한다는 듯이 말입니다. 어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화려한 모란 꽃 무늬가 수놓인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계셨습니다. 답답하다는 듯 목단추 2개를 풀어헤친 채 두 손을 당당하게 허리에 얹고 살짝 나온 배를 내민 모습. 그 모습이 마치 새벽녘 가장 먼저 목청을 높여 우는 싸움에서 갓 이기고 돌아온 늙은 수탉 같다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김영숙 여사는 자신의 허벅지를 짝 소리가 나게 치며 목소리를 한껏 높였습니다. 그 우렁찬 소리에 평화롭게 쉬고 있던 나뭇가지 위에 새들이 놀라 푸드덕 날아갈 정도였습니다. 아이고, 다들 모르셔서 그러는데 우리 아들 지훈이가 그냥 평범한 대졸인 줄 아시면 큰 오산이에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 명문대에서 그 어렵다는 박사 학위까지 따낸 진짜 백이 인재라고요. 인재. 지금 서안의 회사에서 핵심 부서 부장으로 있는데 그 밑에 따르는 직원이 수십 명은 좋게 넘어요. 그 권한이 또 얼마나 막강한지. 우리 아들 도장 없이는 회사 일이 단 하나도 안 돌아간다니까요. 사실상 우리 아들이 그 큰 회사를 다 짊어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채소가게 박 여사님이 진심으로 부럽다는 얼굴로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지훈 엄마는 정말 좋겠네. 아드님이 그렇게나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럼 연봉도 정말 장난이 아니겠네. 억소리는 그냥 나겠어요. 그렇죠? 연봉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시어머니의 턱은 마치 하늘을 뚫을 것처럼 더욱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느티나무 아래 서 있는 제 쪽을 일부러 힐끗 쳐다보며 마치 저 들으라는 듯이 목소리를 한 톤 더 높여 자랑을 이어갔죠. 그럼요. 그럼 아직 우리 아들 능력에 비하면 턱도 없지만 그래도 꽤 봤죠. 근데 다들 서안의 집안이 원래부터 잘나서 지금처럼 잘 되는 줄 아시는데 그거 다 잘못 아시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지금 그 회사가 저렇게 번듯하게 굴러가는 건 전부 다 우리 박사 아들 지훈이 덕분이라는 걸 아셔야지. 우리 지훈이가 그 명석한 머리로 능력 발휘해서 굵직한 대형 거래처를 몇 개나 새로 뚫고 위태롭던 해외 사업까지 완벽하게 안정시켰으니까 지금 저렇게 사는 거지. 안 그랬으면 서안의 집은 진작에 저 좋은 집에서 쫓겨나고 길바닥에 나앉았을걸요. 어쩌면 벌써 부도나서 망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 말을 듣고 있는 순간 제 안에서 차갑고도 씁쓸한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침 장바구니에 담겨있던 참돔 한 마리가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듯 비닐봉지 안에서 거세게 푸드덕거렸고 그 바람에 제 손등 위로 차가운 물방울이 몇 개 튀었습니다. 서안에 바로 저희 집안 서아그룹입니다.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피땀 흘려 상업에 뛰어들어 오직 정직함과 남다른 해안 하나로 지금의 부를 일구셨습니다. 그리고 제대에 이르러서는 그 기반이 더욱 탄탄해져 외식 사업을 시작으로 건설, IT, 유통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성공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죠. 남편 박지훈. 그는 제가 평소 친분이 있던 임원분께 간곡히 부탁해 겨우 저희 회사 작은 영업팀의 팀장 자리로 입사시킨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의 핵심적인 업무는커녕 그 언저리에도 가보지 못한 그저 그런 평범한 팀장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그를 저희 회사에 받아들인 것은 명문대 박사 학위까지 받고도 이렇다 할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해 방황하는 그가 안쓰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부로서 남편의 체면이라도 세워주고 싶은 아내의 마지막 배려였죠. 그런데 이제 와서 저의 그 배려가 시어머니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떠벌리고 다니는 천박한 자랑거리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마침 정자에서 장기를 두시던 은퇴한 이웃 아저씨께서 조용히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 보면 서아 씨는 참 검소하고 착하던데 매번 힘들게 직접 장 봐서 밥하고 집안의 크고 작은 일도 웬만하면 다 지훈 엄마 말 따르는 것 같던데요. 시어머니는 그 말이 자신을 인정해주는 소리라 생각했는지 더욱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즉시 말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당연한 말씀이죠. 여자애가 능력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전부 우리 아들 지훈이라는 든든한 배경, 그늘 아래 있으니까 저렇게 편하게 사는 거지. 애초에 우리 지훈이가 걔를 걷어주지 않았으면 서한의 집안이 감히 어떻게 우리같이 근본 있는 집안이랑 연을 맺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에 고분고분하고 순종적으로 따라야 하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요? 안 그러면 우리 지훈이가 그 회사에서 손 딱 대는 순간 서한의 회사는 그대로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 그걸 아니까 알아서 기는 거지. 저는 더 이상 그 추악한 거짓말들을 듣고 있을 수 없어 장바구니를 든 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발걸음 소리에 시끄럽던 그들의 대화가 순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도 전혀 기죽는 기색 없이 오히려 저를 보란 듯이 턱을 빳빳이 치켜들며 도발적인 눈빛으로 쏘아보듯 말했습니다. 어머, 서아야, 이제 오니? 마침 잘 왔다. 이리 와서 네가 이웃들한테 직접 한번 똑똑히 말해봐라. 우리 아들, 내 남편 지훈이 덕분에 너희 집 사업이 이렇게 날로 번창하는 거 사실이지? 저는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화를 억지로 억누르며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녁 식사 준비해야죠. 이제 그만 집으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회사 일은 지훈 씨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팀원들과 다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공을 지훈 씨 한 사람에게만 돌릴 수 있겠어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굳어졌습니다. 이웃들이 전부 지켜보는 앞에서 대놓고 제게 고함을 지르며 역정을 냈죠. 뭐라고? 팀원, 우리 똑똑한 아들이 없는데 그 오합지졸 같은 것들이 뭘 할 수 있다고. 너 지금 일부러 내 말에 토다는 거지. 이 여러 사람 앞에서 나 망신 주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나 했어. 옆에 있던 박 여사님이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황급히 시어머니의 팔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아이고, 지훈 엄마. 진정해. 진정 좀 해. 서아도 그냥 있는 사실대로 말한 거겠지. 가족끼리 왜 이래. 얼른 집에 들어가서 좋게 이야기해봐. 저는 더 이상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등 뒤에 대고 어른 말에 말댔구나 하는 싹퉁머리 없는 것, 제 남편 공도 몰라주는 은혜 모르는 것이라며 온갖 모욕적인 말을 계속해서 소리질렀습니다. 저는 속으로 차갑게 되뇌었습니다. 그래, 이건 시작일 뿐이야. 시어머니의 저 끝없는 허영심은 언젠가 반드시 큰 사고를 치고 말 거야. 그리고 그때는 정말이지 나도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부엌에 장본 것들을 내려놓자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아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동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완전히 구겨버렸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죠. 저는 그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묵묵히 저녁 식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도마 위에서 시금치를 써는 사각사각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렇게 앞뒤 분간도 못하고 허풍을 떨다가는 언젠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텐데 그때가 되면 정말 어떤 변명도 용서도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제가 채소를 씻는 동안 시어머니는 부엌 입구까지 다가와 팔짱을 낀 채 서서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날카로운지 마치 저를 잡아먹기라도 할 듯한 기세였죠. 너 지금 내 말 듣고도 못 들은 척하는 거니? 내가 말하고 있잖아. 아까 그 정자에서 그냥 내 말에 장단 좀 맞춰주면 어디가 덧나냐고. 우리 지훈이가 그렇게 대단한 건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사실이잖아. 서한의 회사가 이만큼이나 큰 건 전부 다 우리 아들 공이라고. 그런데 넌 그걸 인정하기는커녕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체면만 박박 깎아내려. 도대체 내 속셈이 뭐야? 저는 흐르던 물을 잠그고 행주로 손을 닦으며 시어머니를 똑바로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가장 평온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죠. 어머니 지훈 씨가 회사에서 맡은 바 업무를 열심히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연봉도 3억 6천만 원이나 받는 거고요. 그건 저희 회사 같은 직급의 직원들 중에서도 단연 최고 수준의 대우예요. 하지만 저희 서아그룹 전체가 지훈 씨 한 사람 덕분에 성장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밖에 퍼지게 되면 나중에는 사람들이 저희 집안을 비웃을 거예요. 안더세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마치 발작이라도 하듯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뭐라고? 3억 6천. 그거밖에 안 준다고? 우리 아들이 박사인데 대한민국 최고 명문대 박사 출신에 너희 회사 핵심 임원인데 고작 그거 받고 죽어라 일한다고? 야, 너희 집안 이거 아주 작정하고 우리 아들 등골을 빼먹는구나. 부려먹을 만큼 실컷 부려먹고 월급은 쥐꼬리만큼 던져주고 세상 천지에 이런 악덕 기업이 어디 있어.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회사에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는 명확한 임금 체계라는 게 있어요. 모든 직원의 급여는 이사회에서 개인의 직급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결정하는 거지. 제가 제 마음대로 자, 오늘부터 얼마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3억 6천만 원이라는 연봉은 동종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막무가내였죠. 임금 체계. 그런 복잡한 거 난 모르겠고. 내가 그 회사 주인이잖아. 내가 바꾸라면 바뀌는 게 당연한 거지. 내 말 똑똑히 들어, 윤서아. 당장 우리 지훈이 연봉 5억으로 올려. 거기서 10원이라도 부족하면 절대 안 돼. 만약 그렇게 못 해주겠다면 차라리 우리 아들 퇴사시키라고 해. 우리 지훈이 정도 되는 능력자면 서로 모셔가겠다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줄을 섰으니까. 바로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단단히 버티고 있던 인내심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급여 문제는 제 개인적인 감정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훈 씨 본인도 지금의 대우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요. 왜 어머니께서 자꾸 일을 크게 만드시는 거예요? 뭐, 만족한다고? 걔는 속이 하도 깊어서
너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는 것뿐이야. 이 어미 된 내가 어떻게 내 아들이 저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걸 두 눈 뜨고 보고만 있겠어. 너희 집이 우리 아들 덕분에 동방석에 올라앉았는데 그깟 연봉 몇 푼 더 올려주는 게 그렇게나 아깝다는 말이니? 만약에 우리 지훈이가 없었으면 너희 회사가 지금처럼 이렇게 잘 나갈 수 있었을 것 같아. 시어머니의 터무니없는 억지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회사의 규정과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도 그에게는 속위에 경일기였죠. 그는 제가 이기적이고 남편인 박지훈을 무시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 박지훈이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들을 보자마자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처럼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이제 왔구나. 네 저 독한 마누라 좀 봐라. 네가 1년에 3억 6천만 원 버는 게 그렇게나 아깝다잖니. 내가 내 능력에 맞게 5억으로 올려달라고 했더니 무슨 놈의 회사 규정만 앵무새처럼 읊어대면서 절대 안 된다고 버티는구나. 이건 뭐 네 궁을 하나도 인정 안 해주는 거 아니겠어. 박지훈은 매우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서아야, 정말 엄마 말이 사실이야? 네, 사실이에요. 하지만 연봉 문제는 정말 제 권한 밖의 일이에요. 박지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시어머니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서아 말이 맞아요. 회사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함부로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3억 6천만 원이면 저한테는 충분해요. 더 안 올려줘도 정말 괜찮아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마치 배신이라도 당한 사람처럼 아들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속 터지는 멍청한 놈아, 3억 6천이 뭐가 충분하다는 거야. 넌 박사라고 5억도 부족한 판에 이 일은 이제부터 이 엄마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넌 그냥 가만히 있기나 해. 저 여자가 끝까지 연봉 안 올려주면 당장 그깟 회사 때려치워버려. 내 능력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직장을 못 구할까봐. 박지훈은 막무가내인 어머니와 단호한 저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몰라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며 온갖 불평과 저주를 쏟아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고생해서 아들을 박사까지 만들었는데 며느리 하나 잘못 만나서 이 나이에 이런 온갖 수모를 다 겪는다면서요. 저는 조용히 옆에 놓인 물컵을 들어 차가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하지만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제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연봉 인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훈 씨가 정말 이 회사를 퇴사하기를 원한다면 저는 막지 않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아셔야 할 겁니다. 저희 서아그룹이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나간 뒤에 지금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지는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 말에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마치 제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기세등등하게 달려들었습니다. 뭐? 윤서아, 너 지금 우리 모자를 협박하는 거야. 우리가 겁이라도 먹을 줄 알고. 우리 아들은 능력이 워낙 출중해서 너희 회사 따위 없어도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나갈 수 있어. 오히려 너희야말로 우리 아들이라는 기둥이 빠져나갔을 때 회사가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지 똑똑히 지켜보게 될걸. 박지훈이 겨우 달려들어 시어머니를 말렸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인내심 한 조각마저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장을 보러 아파트 단지를 나서자마자
여기저기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젯밤 저희 집에서 벌어졌던 그 끔찍한 소동이 불과 하룻밤 사이에 벌써 온 동네에 파다하게 소문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어머, 들었어? 글쎄 서한의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아들 연봉 올려달라고 어젯밤에 한바탕 난리를 쳤다잖아. 박사 아들이 1년에 3억 6천만 원 버는 게 너무 적다고 5억으로 올려달라고 했다던데. 서아가 단칼에 안 된다고 했나 봐. 그러니 저 난리가 났지. 하기야, 내가 듣기로도 서한의 회사가 전부 그 아들 덕분에 저렇게 큰 거라는데 그 정도 연봉 좀 올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서아가 생각보다 너무 야박했네. 사람이 그러면 못 써. 저는 애써 그 대화를 못 들은 척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등 뒤로 예리하게 꽂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무척이나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어낸 터무니없는 거짓말이 이제는 마치 기정사실처럼 동네 전체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장을 보러 집을 나선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하고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보란 듯이 더욱 큰 목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다들 이리 와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기 저독하고 인정머리 없는 며느리 좀 보세요. 제 남편이 죽어라 이래서 회사 먹여 살리는데 그깟 연봉 몇 푼 올려주기가 그렇게 아까워서 이 늙은 시어머니를 이렇게 천대하고 푸대접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난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 그렇게 원하신다면 회사로 찾아오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회사에 와서 소란을 피우시면 즉시 경비원들이 어머니를 막을 것이고 계속해서 업무를 방해하시면 저 역시 경찰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망신을 당하는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니와 아들 지훈 씨가 될 겁니다. 마이나, 인도 그너. 저는 그 말을 차갑게 남기고 돌아섰지만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는 마치 저주처럼 계속해서 제 등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자신의 온갖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얼마나 악독하고 계산적인 며느리인지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호소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친언니, 즉 박지훈의 이모까지 동원하여 저를 사방에서 압박하려 들었죠. 결국 저희 세 사람은 박지훈의 이모 댁으로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모님을 보자마자 이 세상에서 가장 서럽고 억울한 사람처럼 울음을 터뜨리며 제가 박지훈을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노예처럼 부려먹고 자신을 벌레 보듯 무시하며 심지어 끼니까지 굶긴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거짓말을 묵묵히 들은 뒤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설명했습니다. 박지훈의 현재 연봉은 동종업계 최고 수준이며 회사 전체의 성과를 그의 개인적인 공으로 돌리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어불성설이라고 명확히 말했죠. 다행히 이모님은 현명한 분이셨습니다.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셨고 오히려 시어머니를 타일렀습니다. 영수가 이제 그만 좀 해라. 서아도 나름대로 회사 사정이란 게 있겠지. 그리고 지훈이가 1년에 3억 6천만 원이나 버는 게 어디 보통 일이냐. 우리 집 남편이 평생 번 돈보다도 많겠다. 복에 겨운 소리는 그만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가족끼리 화목하게 잘 지내.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 굳게 믿었던 친언니에게까지 이런 핀잔을 듣게 되자 시어머니의 얼굴은 잘 익은 토마토처럼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그분을 도저히 사귀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내내 저를 잡아먹을 듯이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시어머니는 자신의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내 이모도 필시 저 윤서아한테
돈푼이나 받아먹고 뻔뻔하게 개편을 드는 거야. 아들 너 당장 저 독사 같은 여자랑 끝장을 내. 저 여자가 끝까지 내 연봉을 5억으로 안 올려주면 당장 그 더러운 회사에 사표를 던져버려. 만약 네가 그렇게 못하겠다면 내가 차라리 이 집 벽에 머리를 박고 깨끗하게 죽어버릴 테다. 시어머니는 정말로 미친 사람처럼 벽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갔습니다. 박지훈이 경악하며 겨우 그녀를 뒤에서 끌어안았죠. 저는 그 광기 어린 모습을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인내심 한 조각마저 이미 오래전에 산산조각 나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비서,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듣고 몇 가지 사항을 즉시 처리해 주세요. 제 목소리는 겨울 호수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소파에서 울부짖으며 난동을 부리던 시어머니와 그런 그녀를 말리던 박지훈의 시선이 동시에 제게로 향했습니다. 첫째, 지금 이 시간부로 영업부 박지훈 부장의 모든 직위를 해제하고 공식적으로 퇴사 처리하세요. 퇴직금과 관련 위로금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지급하고요. 둘째, 회사 명의로 제공되었던 법인 차량과 강남의 사택 빌라도 즉시 회수 절차를 밟아주세요. 내일 아침까지 그 안에 있는 짐을 모두 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조치를 취하고 혹시라도 남은 개인 물품이 있다면 회사 창고에 임시로 보관해 주세요. 셋째, 인사팀을 통해 박지훈 부장의 퇴사 소식을 전사에 공식적으로 공지하고 앞으로 저희 서아그룹과 관련된 어떤 업무도 그와 개인적으로 논의하지 않도록 모든 직원에게 명확히 전달하세요. 제가 전화를 끊자 시끄럽던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울음도 완전히 멈춘 채 멍하니 넋이 나간 사람처럼 저를 쳐다봤습니다. 윤서아, 너 지금 정말로 우리 지훈이를 해고한 거야? 저 좋은 집이랑 차도 다 뺏겠다고. 네가 정말 미쳤구나. 박지훈 역시 깊은 충격에 빠진 얼굴로 저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봤습니다. 서아야, 우리가 그래도 부부잖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면 안 될까? 응, 저는 그들의 애원을 차갑게 외면하며 대답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넘칠 만큼 드렸어요. 이건 두 분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에요. 지훈 씨가 우리 회사 없이도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나갈 수 있다고 어머니께서 그렇게 큰 소리 치셨잖아요. 이제 두 분의 그 대단한 능력을 세상에 한번 마음껏 증명해 보세요. 저희 서아그룹이라는 발판 없이 과연 얼마나 높이, 얼마나 잘 날아오를 수 있는지 제가 똑똑히 지켜보도록 하죠. 시어머니는 분에 못 이겨 제게 달려들며 소리쳤지만 저는 가볍게 몸을 피했습니다. 그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보기 좋게 넘어졌고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건 어머니의 끝이 보이지 않는 허영심과 그것을 알면서도 방관한 지훈 씨의 무책임함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결과예요. 내일 아침 이 집은 공식적으로 봉쇄될 겁니다. 퇴직금은 지훈 씨 개인 계좌로 정확히 입금될 테니 그걸로 두 분이 알아서 앞으로 살아갈 길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단단히 잠갔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짐을 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넓은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낡고 해진 여행 가방 몇 개만이 그들이 한때 이 집에 존재했다는 유일한 흔적처럼 현관 앞에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비서에게서 공식적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빌라와 차량은 모두 완벽하게 회수되었고 퇴직금 지급 또한 차질 없이 완료되었다고요. 저는 그들이 어디로 거처를 옮겼는지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궁금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기어코 회사 로비로 쳐들어와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남편의 공을 모두 가로채고 그를 억울하게 부당해고했다며 눈물로 호소했죠. 저는 진행하던 회의를 잠시 중단하고 로비로 직접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박지훈의 공식적인 인사 기록 카드, 그리고 시어머니가 동네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웠다는 여러 이웃들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을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씩 공개했습니다. 명백한 진실이 밝혀지자 시어머니를 향했던 동정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가운 비난의 화살이 되어 그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그는 결국 사람들의 거센 손가락질을 받으며 쫓겨나듯 허둥지둥 회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모자는 저희 아파트 단지 주변을 하이에나처럼 맴돌았습니다. 두둑했던 퇴직금은 시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고수익 보장이라는 터무니없는 사기성 투자에 전부 날려버린 뒤였죠. 말 그대로 돈 한 푼 없이 길거리에 나앉게 된 그들은 밤에는 다리 밑이나 공원 벤치에서 추위에 떨며 잠을 청했고 낮에는 쓰레기통을 뒤져 사람들의 동정을 사며 허기를 채웠습니다. 박지훈은 자신의 박사라는 학력이 무색하게 막노동판에서도 가장 냈고 힘든 일을 마다하며 푼돈을 벌었지만 어머니를 부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한때는 동네 전체의 부러움을 한 몸에 샀던 시어머니는 이제 지저분하고 초라한 행색으로 동네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관할 파출소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동네 시장에서 빵 몇 개를 훔치다 가게 주인에게 붙잡혔다는 것이었죠. 제가 파출소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넋이 나간 사람처럼 구석에 웅크린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아 보였죠. 저는 빵값을 물어주고 가게 주인에게 약간의 합의금을 쥐어준 뒤 그리고 제 지갑에 있던 현금 100만 원을 박지훈에게 건넸습니다. 이 돈으로 당장 고향으로 돌아갈 차표를 끊으세요.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는 일 없도록 하세요. 이게 내가 당신들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호의이자 마지막 경고입니다. 박지훈은 제가 건넨 돈을 쥔 채 아무 말도 못하고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들은 제 차를 타고 아파트 입구까지만 동행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동네 사람들의 날카로운 비웃음과 잔인한 조롱에 둘러싸였습니다. 한때 동네를 호령하며 위세를 떨치던 시어머니는 이제 사람들의 값싼 놀림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소리치려 했지만 이미 목이 다 쉬어버려 제대로 된 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박지훈은 거의 도망치듯 시어머니를 질질 끌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결국 갈 곳이 없어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있는 쓰레기장에 몸을 눕혔습니다. 야속하게도 차가운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렸고 시어머니는 그 충격과 절망을 끝내 이기지 못하고 완전히 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쓰레기 더미를 자신이 살던 고급 빌라라고 착각하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소리치기 시작했고 박지훈은 그런 어머니를 부질없이 끌어안고 절망에 빠져 울부짖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의 상태는 더욱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박지훈은 제게서 받은 남은 돈을 전부 털어 어머니를 근처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하지만 입원비와 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견디다 못한 박지훈은 결국 병원 근처에서 구걸을 시작했습니다. 한때
회사를 호령하던 명문대 박사 출신 부장이 이제는 길거리에서 초라하게 구걸하는 신세가 된 모습은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구경거리가 되었죠. 결국 돈이 다 떨어진 그들은 병원에서마저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모자는 또다시 길거리를 정처 없이 헤맸습니다. 그러던 어느 유난히 추운 겨울날, 완전히 미쳐버린 시어머니는 갑자기 저 독한 년, 윤서아가 나를 해치려 한다 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지르며 쌩쌩 달리는 도로 한복판으로 뛰어들었고 달려오던 대형 트럭에 그대로 치여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박지우는 트럭 운전사에게 받은 약간의 합의금으로 어머니의 장례를 아주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그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텅 빈 장례식장에서 밤새도록 홀로 어머니의 영정을 지켰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끝낸 그는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아주 먼 시골 마을로 떠나 공사판에서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저는 아주 나중에 그 모든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동요조차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서에게 박지훈과 관련된 모든 연락처와 기록을 제 인생에서 영원히 그리고 완벽하게 삭제하라고 지시했을 뿐입니다. 어리석은 허영심과 끝없는 탐욕이 불러온 이 끔찍한 비극은 그렇게 쓸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뒤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더욱 화려해졌지만 어떤 이들의 삶은 빛을 잃고 쓰러져 갔습니다. 먼지 자욱한 지방의 어느 건설 현장, 한때 명문대 박사라 불렸던 남자 박지훈은 안전모 아래로 땀을 뻘뻘 흘리며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말끔했던 그의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리고 깊은 주름이 패였으며 섬세했던 손은 굳은 살과 상처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연구와 논문을 논하던 지식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이름 없는 노동자일 뿐이었죠. 점심시간 그는 땀에 전 작업복 차림으로 구석에 쭈그려 앉아 차가운 도시락을 씹었습니다. 그때 현장 옆을 다정한 가족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걸어가는 젊은 부부의 모습에 지훈의 숟가락질이 멈췄습니다. 아주 오래전 서아와 함께 주말 공원을 산책했던 기억이 칼날처럼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가 쌓아온 김밥을 나눠 먹으며 소박한 행복을 나누던 그 시절, 그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허영심에 동조하고 아내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는 쓰레기장에서 미쳐가던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과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허망하게 끝난 그녀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만든 것은 결국 자신이었음을 그는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짊어져야 할 이 죄책감과 후회, 그것이 바로 그가 받아야 할 벌이었습니다. 그는 밥을 마저 삼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더 이상 내일의 희망도 고제시대의 영광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가장 높은 빌딩 꼭대기에 위치한 서아그룹의 회장실, 윤서아는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전경을 바라보며 향기로운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끄는 서아그룹은 몇 년 사이 업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고 그녀는 모두가 존경하는 젊고 유능한 경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얼마 전 지방으로 봉사활동을 다녀온 직원의 보고에 따르면 박지훈 씨가 현재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막노동을 하며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서아는 잠시 찻잔을 내려놓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 이름은 이제 그녀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하는 낡은 책갈피 속 먼지 같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김 비서,
다시는 그 사람에 대해 제게 보고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잘라내는 것이 고통스러운 수술과 같았지만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정심은 탐욕을 먹고 자라는 독초와 같다는 것을 그녀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배웠습니다. 그녀는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롯이 자신을 위해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봉사활동을 가고 틈틈이 새로운 것을 배우며 자신을 가꾸었죠. 그녀의 삶은 그 누구보다도 충실하고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탐욕과 허영심은 한 가족을 파멸로 이끌었지만 용기와 결단은 한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박지훈이 평생을 후회와 고통 속에서 자신의 죗값을 치르는 동안 윤서아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자신만의 눈부신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각자가 선택한 삶의 무게이자 결말이었습니다. 오늘 가족일기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들의 엇갈린 운명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